사실 외계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인류가 확실하게 그 존재를 확인한 외계 행성의 개수는 5,000개를 넘었습니다. 외계로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자 뭐 이런 시도를 막 하거든요.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되게 위험하다. 외계인들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발전된 애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외계인이 있을까? 외계인 믿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외계인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천문학자도 궁금해요. 제가 답을 알고 있으면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저도 답을 모르고 저도 알고 싶은 질문이다 보니까 정답은 못 드리고 이리저리 그 언저리만 빙빙 돌아가는 답만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고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만 드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재밌게 답을 들어주시긴 하지만 명쾌한 답은 아니어서 저도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오히려 외계 생명체, 외계인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쪽에 좀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거의 100% 있다. 못 찾고 있을 뿐인 거지. 당연히 있다. 그리고 당연히 찾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낙관적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천문학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회의론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찾을 수는 있을까? 발견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제 생각은 있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 라는 게 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다를 것 같아요. 하나만 발견되면 2개도 있고 3개도 있다는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력파만 하더라도 처음 포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절대 못 발견해, 검증 못해 라고 하던 건데 딱 발견되자마자 연이어서 새로 발견이 쭉 되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하나만 넘어가는 게 어렵지 하나만 발견되면 그 이후로는 외계 문명도 흔한 무언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어가는 게 가능할지가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최근까지는 진지한 연구 분야로는 잘 대우를 못 받기는 했어요.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따지는 우주 생물학 같은 분야까지는 별도의 학과가 생기기도 하고 학회에 가도 별도의 분과로 파트가 나뉘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조금씩 대우가 좋아지곤 있습니다만 행성을 찾고 외계 생명체를 찾고를 넘어서서 외계 문명을 찾고 외계인을 찾고 이런 거는 아직은 SF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근 10년 사이에 이쪽 분야도 조금씩 대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무것도 못 찾긴 했지만 드디어 방법론 수준에서 체계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기다려야 할지 이런 전략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면서 한 분야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파 기다리기밖에 없어요. 안테나 쫙 세워놓고 얘네가 관측을 하고 있지 않는 시기에 우주 사방에서 날아오고 있는 전파 신호들을 쭉 훑어보는 거예요. 그 신호들 중에 혹시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발적으로 빵 하고 들어온 신호가 있다면 인공신호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호가 또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 관측을 통해 검증이 된다면 우리가 마치 첩보 방송 엿듣는 것처럼 주파수를 쫙 쪼개가지고 아주 좁은 주파수 범위 안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강한 신호가 들어있다면 그거 외계인들이 숨겨놓은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으로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시도가 주로 이어지고 있냐면 아주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서 지구 전역의 모든 전파 안테나들의 시간을 삽니다. 그 다음에 전파 안테나들의 시간이 좀 빌 때 최대한 데이터를 쫙 모아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엔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그 데이터를 쭉 분석합니다. 그러면 자연신호 같은 거 다 걸러내고 단발적인 인공신호로 의심되는 것들만 쭉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정확하게 결론 짓기는 어렵지만 꽤 의심이 가는 후보 시그널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추가 분석을 한다면 꽤 높은 신뢰도 안에서 이거는 진짜 외계 신호 같다라는 이야기를 근 20년, 30년 안에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요즘 들어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개념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우리 은하 안에 인류가 인공적인 신호를 포착할 만한 외계 문명의 개수가 몇 개일지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러면 일단 외계 문명이 살고 있으려면 지구 옆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밝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별이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우리 은하 안에 해마다 태양 같은 별들이 몇 개 정도가 태어나고 있는지 평균적인 별
별 탄생률을 따져봅니다.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 은하 안에서 해마다 태양 하나 정도의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있다고 해서 그 별에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별들 중에 몇 %의 확률로 행성이 있을까? 행성이 존재할 확률을 따져봅니다. 그런데 행성이 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행성들 중에 우리 지구처럼 적당한 조건을 갖고 있는 행성은 몇 개 정도가 있을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러면 그 행성에서 적당한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또 무조건 생명이 탄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생명이 실제 탄생하는지, 또 그렇게 탄생한 생명체가 바퀴벌레 레벨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적당히 지능을 갖고 있는 똑똑한 지적 생명으로 진화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생명체들이 또 몇 % 정도의 확률로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는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화한 애들이 기껏해야 이제 막 돌도끼 들고 다니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호 기다려봤자 전파는 날아오지 않겠죠. 그렇게 똑똑해진 애들이 어느 정도로 기술적인 도약에 이룰 수 있을지, 기술적 문명이 될 확률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문명이 되고 나서 만약에 얘네가 지들끼리 전쟁을 하건 자연재해가 벌어지건 운석을 얻어맞건 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방 사라졌다면 우리는 이들의 신호를 포착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주 문명들이 오랜 시간 존속하고 버티고 살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우주 문명의 평균적인 수명까지를 고려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굉장히 많은 변수들, 이렇게 모든 걸 곱하면 우리 은하 안에서 지구와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를 대충 유추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드레이크 방정식 말씀드릴 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드레이크 방정식이 가끔 뉴스에 어떤 식으로 인용될 때가 있냐면, 천문학자들이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은하 안에 외계 문명이 16개 있다더라, 25개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값을 제시하는 것처럼 언급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드레이크 방정식은 무슨 근해 공식처럼 어떤 명확한 수학적인 값을 도출하는 기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그냥 보시면 좋냐면,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순서대로 고민을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이크 방정식이 너무 옛날 관점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드레이크 방정식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은하 안에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세고 시작합니다. 생명체가 살려면 무언가 밝게 에너지를 비춰주고 있는 별 곁에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별 없이 행성 혼자 떠돌고 있는 유목 행성, 떠돌이 행성도 되게 많습니다. 재밌는 게 개수로만 따지면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보다 떠돌이 행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드레이크 방정식은 첫 번째 스텝부터 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더 압도적으로 많은 떠돌이 행성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접근 방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예전에 드레이크를 포함해서 천문학자 칼 세이건 그리고 여러 저명한 천문학자 과학들끼리 모여가지고 외계로 지구에 메시지를 보내자, 뭐 이런 시도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세티라고 해가지고 외계에서 날아오는 전파도 수신하고 지구에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여러 고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려면 이게 앞으로 몇 년 안에 성공할지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신호를 포착할 만한 외계 문명의 개수가 몇 개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해 봤더니 우리 은하 안에 외계 문명이 한두 개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적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은 관측을 해야 얘네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계산해 보니까 외계 문명의 개수가 수백만 개가 나와요. 이거는 1, 2년만 관측하면 얘네 발견할 수 있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관측 프로젝트를 몇 년 정도 해야 될지를 대충 계산해 보기 위해서 그때 이런 분석들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영감을 받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나중에 코스모스를 쓸 때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레이크 방정식은 사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옛날 관점이다 보니까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제안된 재밌는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큰 차이는 뭐냐면, 드레이크 방정식은 관심사가 우리가 신호를 포착할 만한 외계 문명의 개수를 유추하는 거였어요.
있어요. 근데 외계 문명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라 시저라고 한 천문학자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 말고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감지할 만한 외계 생명체의 신호가 얼마나 될지를 따져보자. 즉 인공적인 문명까지 가지 말고 생물학적인 레벨에서 생명의 징후를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 이 정도를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 시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첫 번째, 우리 은하 안에 태양처럼 미지근하게 타고 있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 비교적 질량이 작고 왜소한 미지근한 별의 개수를 따져보고요. 그 중에서 어떤 별들은 되게 난폭하게 막 폭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별들은 활동성이 작아서 비교적 잠잠한 별도 있어요. 만약에 난폭한 별 주변에 행성이 있다면 그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항성 폭발과 함께 다 그냥 싹쓸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활동성이 낮은 잠잠한 별이어야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한 별일 가능성, 잠잠할 확률도 고려를 합니다. 그러한 별 곁에서 실제로 외계 행성이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을 따져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번 방송에서 정영진 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별 주변에 행성을 찾을 때 별 곁에 맴돌고 있는 행성 때문에 행성의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서 별빛이 약간 어두워지는 행성에 의한 그림자를 가지고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행성이 돌고 있는 궤도가 크게 기울어져 있다면 아무리 행성이 빙글빙글 돌아도 행성은 별 앞을 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완벽하게 궤도가 누워 있어야 그래야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방향이 있을 테니까 그때만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딱 알맞은 조건으로 궤도가 누워 있어서 실제로 행성의 존재가 관측될 수 있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지구에서 관측하는 천문학자 입장에서 확률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렇게 발견된 행성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행성들이 지구처럼 생명체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러한 확률도 따져보고요. 그 중에서 생명 탄생까지 벌어질 확률과 실제 생명 활동이 벌어져서 그것을 포착할 확률 이런 것들을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파라미터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드레이크 방정식에 비해선 여러 파라미터가 훨씬 천문학적으로 정밀해졌고 천문학적으로 재볼 수 있을 만한, 유추해 볼 수 있을 만한 파라미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인류가 확실하게 그 존재를 확인한 외계 행성의 개수는 5,000개를 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발견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시대가 쭉 흘러오면서 인류가 발견하고 있는 외계 행성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뒤를 이어서 최근에 올라갔던 테스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는데 이 녀석은 벌써 외계 행성으로 의심되는 천체까지 합치면 10,000개 가까운 데이터를 확보했어요. 그 중에 정말 대부분이 다 외계 행성으로 입증이 된다면 인류가 확실히 알고 있는 외계 행성 개수는 15,000개를 넘게 되는 거겠죠. 참고로 너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외계 행성인지 아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람이 분석하지 않고요. 데이터가 외계 행성의 시그널인지 그냥 다른 천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열심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진 찍어서 여기 바다가 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행성이 중심별에 바짝 붙어서 뜨거운 곳인지 차가운 곳인지 지구처럼 적당한 곳인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애들만 100개가 넘습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가볼 수가 없을 뿐인 거지 당장 갈 수만 있다면 가서 인류가 이주해도 아마 문제가 없는 곳도 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가 과학이 발전한다면 외계 생명체나 외계 문명의 흔적까지 감지하고 저기에 생명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조우가 가능할지에 대해선 많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들 역시 생명체라면 그들 역시 이 수십 광년의 거리를 버티고 여기까지 날아오는 건 되게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들이 날려보낸 로봇 탐사선이 지구에 오는 것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살아있는 외계 생명체가 먹고 자고 하면서 지구까지 온다? 이거는 우리가 힘들듯이 그들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당연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 10,000년 이후에 드디어 10,000년 더 지나서 도착하는 외계 문명의 메시지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일단 크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가게 될 탐사 로봇에게 나름의 그림 편지를 새겨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대표적으로 보이저의 레코드판이 있죠. 아니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파이어니어호에 실렸던 동판의 그림도 있을 겁니다. 참고로 잠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파이어니어호의 동판에서 얼굴만 외계인으로 바꾼 버전입니다. 원래는 사람 얼굴인데
여기는 외계인이 새겨져 있네요.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탐사선을 보내면 탐사선의 속도는 훨씬 느리니까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나마 제일 빠른 빛을 쓰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전파를 쏴가지고 그 안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외계인들한테 뭐 영어로 보낼까요? 뭐로 보낼지, 또 무슨 메시지를 보낼지, 이게 논의가 참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들 역시 똑같이 수학이라는 체계를 통해 우주를 공부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물론 1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하지만 무언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두 개가 된다 라고 하는 덧셈에 대한 개념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공통적으로 알고 있을 법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면 쟤네도 수학 좀 아는 놈들인가? 쟤네도 똑똑한 애들인가? 이런 식의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규칙 혹은 수학적인 암시를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은 붕괴가 돼서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지만 RS-15 망원경이 있어요. 천문학자 드레이크가 했던 시도인데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구상성단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수학을 좀 알고 있는 똑똑한 인간이 보낸 메시지라는 거를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1010 이렇게 쭉 이진법 데이터 해가지고 1679비트로 보냅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73이라는 숫자와 23이라는 숫자를 곱한 값이에요. 73과 23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둘 모두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소수, 프라임 넘버예요. 소수라는 개념은 아마도 수학을 좀 알고 있는 똑똑한 애들이라면 알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679비트로 보낸 메시지를 만약에 외계인들이 딱 받게 된다면 73/23으로 쭉 배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낸 1010111 데이터를 쭉 행과 열에 맞추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73 곱하기 23바의 그 그림이 마치 네모네모 로직 색깔 채운 것처럼 뭔가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 그림만 해독할 수 있다면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이 되게 똑똑한 놈들이 어디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드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 해석하는 게 가능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RS-15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자기 동료 천문학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아무 맥락도 없이 설명도 없이 101011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해독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꽤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두 소수의 고부 로 이루어져 있고 총 비트의 개수가 이거를 칸만 잘 맞추어서 배치를 하면 무언가 그림이 채워진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각 파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외계인이 보낸 메시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정상적인 자연적인 신호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분명 인공적인 신호인 것 같다, 외계 문명의 신호인 것 같다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제 생각엔 해독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RS-15 메시지가 떠났던, 그러니까 날려보냈던 그 구상성단까지의 거리가 한 23,000광년인가 그럴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도 그 정도 걸릴 거고 답장을 칼답을 보내도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구에서 답장을 기다리려면 4, 5만 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딱 정확하게 우리 지구의 메시지를 그대로 해독을 해야 또 지구 쪽으로 쏠 수 있을 테니까. 사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되게 위험하다, 외계인들에게 우리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발전된 애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을 테니까 되게 위험하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서도 배경에 그 우주 끝자락에 있는 펄사를 활용해서 지구의 위치를 표현하고 있는 지도도 같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위치를 그들이 파악하고 우리를 딱 발견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오는 건 되게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칼세이건의 표현을 약간 빌리자면 만약에 정말 먼 거리까지 성간 여행까지 할 정도로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다면 그러한 문명일수록 더 평화적인 문명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만약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자칫하면 막 짜증내고 싸우려고 하는 문명이었다면 그 정도 레벨까지 진보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자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과 별을 넘나들고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수준에 이르는 어떤 문명이 있다면 굉장히 평화적인 문명이어야만 오랫동안 존속하고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찾아온다면 저는 높은 확률로 착한 놈들일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안심의 메시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이저호와 함께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갔던 또 다른 탐사선 파이오니어호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파이오니어호에도 외계인들에게 보내는 인류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번엔 보다에서 이 파이오니어호에 들어갔던 동판의 디자인을 참고한 아주 재밌는 옷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가벗은 인간 대신 마치 외계인이 보낸 답장처럼 발가벗은 외계인의 모습을 함께 담아봤는데요. 과연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존재들에게 우리 인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을지, 또 그들에게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답장을 또 받을 수 있을지 그 바람을 함께 담아 여러분도 이 옷을 함께 입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